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단 40분 만에 몽골 울란바토르로 사라졌던 그날, 저는 텅 빈 경비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세대 출입 없음이라는 문구만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그 고요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32년 동안 아파트 경비실에서 새벽을 지키며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 앱 속 숫자가 텅 비어버린 그 화면을 저는 수백 번도 넘게 다시 켜보고 또 켜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 모든 비극은 고장난 냉장고를 팔겠다고 올린 중고거래 글 하나에서 시작됐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최성만, 올해 62세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32년을 일하다가 2달 전 정년을 맞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4천만 원, 그리고 1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초소형 보험금 1천만 원, 그 두 금액이 합쳐져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사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던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성만 씨, 내가 없을 때 당신 병이 더 심해지면 그 돈으로 꼭 치료받아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지만 아내 생각이 나서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아픈 채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지냈습니다. 퇴직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짐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양문형 냉장고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쓰던 냉장고였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원룸에 너무 큰 물건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반찬들이 생각나서 저는 차라리 그것을 정리하고 작은 냉장고를 새로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냉장고 사진을 찍어 올리며 가격을 4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0년 넘게 쓴 물건이지만 상태가 좋았고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올린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냉장고 바로 구입 가능합니다. 배송기사님 일정 때문에 예약금 10만 원 먼저 보내도 될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후기가 20개 이상 있었고 프로필 사진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예약금을 보내는구나 싶어서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제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10만 원 입금 확인.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참 성실하네. 예약금까지 먼저 보내고.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냉장고가 팔린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10만 원은 미끼였고 저는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어느 아침 저는 경비실에서 교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 연루 의심으로 지급정지 예정입니다. 즉시 2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퇴직금, 아내가 남긴 돈, 혹시 그 돈을 못 꺼내게 되는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문자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미리 저장해둔 농협은행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받은 문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아직 공식 지급정지 조치는 아니고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 수사기관과 확인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상 이용 가능하시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겨우 한숨을 돌렸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왜 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거지?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비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는 2로 시작하는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성만 님 맞으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사이버조사국 박재호 팀장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국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본인도 모르게 연루됩니다. 혹시 최근에 소액 입금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냉장고 예약금 10만 원. 저는 그것을 말했고 그는 바로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입금 계좌가 몽골 조직의 대포 통장입니다. 현재 최성만 님 계좌는 자금 세탁 2차 경유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저는 경비실 의자에 뒷짐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위험한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조치 안 하시면 전액 압류됩니다. 그 한 문장에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 머릿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만 씨, 그 돈으로 꼭 치료받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즉각 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안전계좌로 임시 이체하십시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공동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 전용 계좌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제 손으로 옮기는 게 정말 맞는 겁니까? 그러자 그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행 창구 가시면 오히려 수사기밀 누설로 선생님이 공범으로 의심됩니다. 우리가 직접 보호해 드리는 게 정식 절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버조사국이라는 말이, 서울 지역 번호가,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계좌가 정말로 위험하다는 공포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금융감독원 로고였고 이름은 금융보안센터였습니다. 메시지에는 링크가 하나 첨부돼 있었습니다. 금융보안 공식 앱 설치. 저는 그 링크를 눌렀습니다. 앱이 설치되고 화면에는 금융감독원 로고와 함께 안전계좌 이체 절차라는 안내문이 떴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박재호 팀장이라는 사람은 계속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안전계좌 번호로 전액 송금하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32년 동안 새벽을 지키며 모은 돈,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돈, 그 모든 것이 한 줄의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계속 재촉했습니다. 빨리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정말로 압류됩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그 문구가 뜨는 순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아내의 사진 속 미소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경비실 의자에 그대로 앉아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앱을 다시 켜봤습니다. 잔액 0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것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며칠 후면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호해 준다고 했으니까 며칠만 기다리면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은행 지점에 들렀습니다. 혹시 몰라서 확인차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직원은 급히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이스피싱입니다. 송금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몽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돈은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돈인데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황급히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112에 신고를 도와줬습니다. 경찰이 왔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외 송금은 돌려받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몽골 계좌로 송금된 돈은 다시 여러 계좌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2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아프거나 힘들어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보험금, 그것은 제가 아플 때 쓰라고 남긴 돈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 40분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너무나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해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지갑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했어.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했지만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국제범죄 조직은 여러 나라를 거쳐 돈을 세탁하기 때문에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원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를 팔려고 올린 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10만 원 예약금이 1억 5천만 원을 가져간 미끼였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 꿈이 아닐까 싶어 은행 앱을 켜봤지만 잔액 0원이라는 숫자는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월세 28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조차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저는 다시 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다시 경비 일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어렵게 면접 기회를 얻은 곳에서도 왜 다시 일을 구하느냐는 질문에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말하면 제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고 그런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겨우 야간 경비 자리 하나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월세를 낼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첫 출근 날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32년 전 처음 경비 일을 시작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아내도 건강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희망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62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했고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며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금융감독원 사이버조사국 박재호 팀장이라던 그 목소리,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던 그 말,
송금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 저는 그때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왜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비실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방송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절대 전화로 안전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액 입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뢰 테스트입니다. 공식 앱 링크는 절대 메시지로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정보를 그때 알았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마치 제 인생의 희망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월세 28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작은 미니 냉장고로 바꿨고 밥은 주로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가끔 아내가 만들어주던 김치찌개 생각이 나면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경비실에서 끓여 먹습니다. 32년 동안 모은 돈은 사라졌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일할 수 있고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 같은 일을 당하지 마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경찰, 은행은 전화로 절대 안전계좌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돈을 옮기라고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액 예약금 입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한 미끼입니다. 10만 원을 먼저 보내서 안심하게 만든 뒤 전 재산을 노리는 수법입니다. 공식 앱 링크는 절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셨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어보세요.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세요. 그 몇 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갖지 못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미 잃어버렸지만 여러분은 지킬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봅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성만 씨, 그 돈으로 꼭 치료받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고 아내에게 드릴 수 있는 작은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